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그 뜨거운 여름 더위 아래서도 마스크를 계속해서 쓰는 것만큼이나 수험생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수능 시험 오늘 치러졌습니다. 시험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편안히 쉬는 저녁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우려 속에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육당국은 고사장을 일제 소독하는 등 이제 학교 방역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라북도의 내년 국가 예산이 8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8.7% 늘었는데 지역의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국가 예산 확보액이 늘었다며 자치단체장과 정치인들의 시적 홍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분권과 지방재정 강화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과제 등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수능은 장기간의 원격 수업 끝에 치러져서 재학생이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이 출제위원회 측 설명인데요. 역대 최저인 수능 지원자 수와 높은 결시율은 향후 입시에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수능의 지원자는 49만여 명으로 1994년 수능 시행 이래 최저입니다. 게다가 결시율은 13.17%로 지난 수능보다 1.65%포인트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시험 준비가 부족했거나 지원자들이 수능 시험발 감염을 우려해 아예 시험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원자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시율까지 높아지면 일정 비율로 부여되는 수능 상위 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더욱 적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 비율이 전체 지원자의 27%로 17년 만에 최대인 점도 재학생들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런 졸업생의 유리함이 중상위권까지 아마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수능 난이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예년보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냈다는 게 출제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존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 고교 교과 과정의 수준에서 출제했고 EBS 교재와의 연계도 지난 수능과 비슷한 70% 수준에 맞췄습니다. 초고난도 문항 출제도 최대한 피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특히 재학생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을 받은 점 등도 고려됐습니다. 출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따라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수학 가를 제외하고는 실제 문제를 접한 교사들도 지난 수능보다 평이하거나 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존의 출제 유형을 잘 따라주었고 학생들이 느꼈을 만한 체감 난이도도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은 이의 신청 기간과 정답 확정 이후 채점을 거쳐 오는 23일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오늘 전북에서도 수능은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 시험 뒤에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역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수험생들이 속속 수능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예년 같으면 후배와 학부모의 응원 열기가 뜨거웠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차분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습니다. 시험 전에 발열 증상 등을 호소한 감독관 4명이 교체되기도 했고 기침 증상 등이 나타난 수험생 3명은 고사장 내 개별 시험실로 옮겨 시험을 치렀습니다. 9시간 동안 마라톤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합니다. 되게 어려웠어요. 긴장 안 하려고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가지고 많이 떨렸고 그래도 지금 끝나니까 되게 후련해요. 책상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 등 사상 첫 방역 수능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그냥 평소에 푸는 것보다는 불편한 점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연습을 했어가지고 적응이 돼 있어서 무난하게 잘 풀 수 있었어요. 전북교육청은 금요일 하루 고등학교 수업을 모두 원격으로 전환하고 수능 고사장을 일제 소독합니다.
별도 시험장의 감독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 이달 말까지를 교회생활 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특히 PC방과 노래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자제를 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심리적으로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취약 기간 중에 안전사고나 폭력, 비행 그런 예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생활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존의 대규모 입시 설명회 대신 유튜브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입 전략을 소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네, 하루 사이 전북에서는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388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전주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는데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 교회. 최근 친목 모임 등을 통해 만난 교인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 확진 사례 이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최근 한 종교 방송이 주관하는 음악회가 이 교회에서 열린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년 음악회였고요. 방역수칙 지키면서 이제 명단 사전에 접수 받은 사람만 입장을 했고요. 2,000석에 75명만. 전라북도 방역 당국은 해당 교회에 등록된 신도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여 명을 밀접 접촉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에도 한두 분이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 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확인하는 게 옳다는 판단하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익산에서도 원광대 병원 집단 감염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접촉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연쇄 감염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는 확산세에 자가격리자 역시 하루 새 2,000명대에서 3,000명 가까이로 크게 늘어 관리에도 비상인 상황. 방역당국은 가족 누구라도 바깥 활동을 한 뒤에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0명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하루 발생 환자가 260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이 끝나더라도 아직 상황이 엄중한 만큼 모임이나 약속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 이곳에서 퇴원한 환자가 지난달 말 확진돼 확인해보니 환자 21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체온 측정과 방명록 작성 등은 잘 지켰지만 일부 환자가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고 병실 밀집도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성북구의 한 대학 밴드 동아리 관련해서도 회원 16명을 포함해 18명이 확진됐고 서울 중랑구 PC방에서는 실내 체육시설 관련한 추가 감염이 발생해 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인천 남동구에서는 주점을 이용했던 8명과 이들의 가족 5명을 포함해 17명이 확진됐고 경기도 부천에서도 한 대학병원 직원과 그 가족 등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특히 서울에서는 하루 새 신규 환자가 262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8개 남아있다면서 2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위중증 환자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로 전국에서 하루 새 16명 늘어 11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생활 속 집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수도 늘고 있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능 시험이 끝나도 대학별 전형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연말까지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인지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한 종편 TV에 출연해서
코로나19 백신 예산으로 9천억 원을 추가 배정한 것은 언급하며 정부로선 조기에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확보된 후에 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종 우선 순위자로는 의료진, 만성질환자, 취약계층을 꼽았습니다.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의 재원도 마련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액수는 3조 원인데 여기에 지난 4차 추경에서 집행되지 않은 돈을 더해서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는 국비만 12조 2천억 원, 선별 지원했던 2차 때도 7조 8천억 원인데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앞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에 고르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때보다 지원 대상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지난달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게 된 소상공인이 대표적인 대상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는 배달 노동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MBC 라디오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과 관련해 국회에서 확보한 3조 원 외에 플러스 알파로 재원을 보태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탤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진 63개 기금의 여유 재원이 있고 앞선 추경 예산에서 남은 3조 3천억 원 상당의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집행 잔액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대상자 수와 지원액을 담은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계획을 조만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 달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군산시는 이르면 이달 중순쯤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군산형 일자리 모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업체인 명신 컨소시엄을 주축으로 에디슨 모터스, 대창 모터스, MPS 코리아와 부품업체 코스텍이 참여해 군산과 새만금 일대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구상입니다. 업체들은 5천여 원을 투자해 2024년에 전기차 14만 4천여 대를 생산하고 1,700여 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장 실사와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안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면서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에 상생형 일자리 지정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가운데 전라북도 관련 예산 살펴보니 8조 2천억 원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공을 들여온 신규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진 게 눈에 띄는데요. 중장기적인 재정 확보가 관건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내년 3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국가 예산 310억 원이 반영되면서 조직 구성과 운영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라북도의 관련 국가 예산은 8조 2천억 원. 올해보다 8.7% 늘었는데 정부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과 비슷합니다. 2021년 국가 예산은 코로나 일상을 극복하고 생태 문명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등 350여 건, 4,9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비도 확보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농생명 산업, 세계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신규 사업에 들어갈 추가 예산 3조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안고창 간 노을대교 건설, 새만금과 영남을 잇는 교통망 구축 사업 등이 정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필요합니다. 국가 예산 8조 원 시대, 새로운 사업을 발판으로 도정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액이 늘었다는 것은 현안 사업의 추진 동력을 얻어서 그만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치적 홍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입니다.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 사이에 한 해 성적표가 되어버린 국가 예산 확보. 2019년에 7조 원대를 달성했고 불과 3년 만에 8조 원 시대를 개막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액을 넘어섰다며 역대 최고니 첫 돌파니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와 정치권이 힘을 합치고 저도 거기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년째 문화체육관광 상임위 맡은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 너무나 그쪽 예산이 구멍이 빈 곳이 많았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불어나는 나라 살림 규모에 전북 몫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도 스스로 공을 돌리는 구태는 여전합니다. 저마다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쏟아낸 보도자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언제까지 중앙부처에 기대하는지 고민도 따릅니다.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 재정을 강화한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앙부처가 개별 사업 관리하는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을 뿐이지 체계적인 재정 지원 시스템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권한과 기능을 과도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챙기는 건 지역 주민을 위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는 난 얘기가 아닌 안정적으로 지방 재원을 늘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네, 그럼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 예산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마다 지자체별로 국가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확보했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데 이런 그 확보가 치적이 되는 모습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게 뭐 예산을 얼마 따왔다라는 얘기가 항상 예산철마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사실 대부분 과장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꼭 그분들이 예산을 따와서 뭐 전북도가 쓰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중장기 계획에 있었던 건데, 근데 있었던 예산 계획을 꼭 뭐 한두 마디는 뭐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한두 마디 뭐 말을 한 걸로 예산을 따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 진실이라기보다는 좀 과장이 많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의 뭐 정치력을 발휘해서 뭐 연주를 발휘해서 예산을 얼마 따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정치력보다는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죠. 행정력을 발휘해서 지금 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재원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런 예산을 뭐 세출 구조조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 예산을 마련하는 것,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그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네. 자, 이제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국가 재정 또 지방 재정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려운 단계인 것 같은데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예, 재정 분권이 체감은 아직 어렵죠. 근데 이 변화를 하려면은 일단 지방 정부부터 잘 해야죠. 뭐 중앙 정부한테 얼마를 따오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지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년 결산 기준으로 전북도가 쓰고 남은 돈, 그냥 남아 있는 순세경 이용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북도 기초지자체에게 남아 있는 돈만 한 1조 원 가까이 돼요. 9천억 원이 넘어요. 전주시만 남아 있는 돈이 한 900억 원, 한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조 원 정도가 남아 있고 1,0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돈을 그냥 가만히 놀고 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를부터 먼저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재정 분권이 지역 간의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보완책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재정 분권과 균형 발전은 이게 상호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분권도 중요하고 균형 발전도 중요한데 재정 분권을 하다 보면은 균형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는 물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모순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일반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특별교부세 이런 걸 통해서 뭐 특별하게 재원을 나눠주는 것보다 뭐 보통 교부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일반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자체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과거에는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지역보다는 좀 더 거점 지역 위주로 전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에 맞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오늘 화상 연결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또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여러 쟁점이 담겼는데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은 핵심 쟁점은 특례시 문제. 정부가 제안한 인구 50만 기준을 삭제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는데 대신 실제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는 특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례시 지정을 요구해온 전주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치권과 공조해 특례 지정을 받고 지방채 발행과 택지개발지구 지정 등 권한을 확대해 가기로 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주하고 청주에 대해서는 특례 기준을 좀 강하게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많은 것을 얻어와서 집행부 견제를 위한 권한 강화를 외쳐온 지방의회는 수건 일부를 풀게 됐습니다. 지자체장이 갖던 의회 직원의 인사권이 광역은 물론 시군의회 모두 의장에게 부여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시행령 등으로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지방의원의 겸임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권한만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회에도 그 기능을 충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고 특례 시군구의 기준과 특례의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지자체와 지방의회 사이 인력 이동과 채용은 어떤 기준에 따를 것인지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징계위는 당초 어제로 잡혔다가 내일로 한 차례 연기된 상태였는데 윤 총장 측은 징계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 오전 징계위 날짜를 다시 잡아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일정도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 자신이 내린 조치에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검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전직 대통령 등도 검찰의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고 자신도 공포를 느낀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연불이 되고 말 것이기에 소임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혀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단을 갖지 말고 지켜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오찬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입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신속히 발표된 차관 인사에 대해선 이미 검증이 끝난 후보였고 이해 충돌 가능성도 없다며 검증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이 차관이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면서 여러 추측들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징계위원회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사전 결론도 없다며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개최 시점과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위 내용 등도 법무부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가감하기보다는 그대로 집행하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 결정을 한 지 9일 만입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을 중요시해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해법보다는 절차에 따른 공정함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입법전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특히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매듭 짓겠다는 입장인데 야당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주 자가격리를 마치고 활동을 재개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혁 입법과제부터 챙겼습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반드시 매듭 짓겠다며 결단이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을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의 D-Day로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부여한 책임 여당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 뇌관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서 야당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진하는 순간에 이 정권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몰락의 길을 갈 거라고 봅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석 달 만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대표회동이 내일 열립니다. 박 의장이 다시 공수처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가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킨 것처럼 다른 법안들도 최대한 협의 처리되도록 양당 대표의 정치력 발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명 택배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당초 화물업계가 법 제정에 반발했지만 현재는 이견을 조정했다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홍천 의원도 생활물류법의 연내 처리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와 관련해 자료 삭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간부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법원이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는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검찰의 원전 관련 수사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0여 건을 폐기한 혐의입니다. 적용된 죄목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내일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검찰과 피의자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신문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오전에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영장 청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윤 총장은 어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인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지난달 중순 대검에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했지만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한 뒤 일주일간 직무가 정지돼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원전 수사는 물론 윤 총장의 입지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영입니다. 정기국회가 이제 6일 남았습니다.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을 외쳐온 정의당은 오늘부터 국회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까지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라 제대로 된 논의는 이제부터입니다. 각 당의 법안들을 따져보니 차이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미자 의원이 중대재해 관련 법안을 내놓으면서 국민의힘도 논의에 합류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최근 당 차원의 입법 노력이 없다며 법안을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이미자 안을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서 징역 수위는 이미자 안이, 벌금은 박주민 안이 가장 높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에서는 이미자 안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자 안에는 다른 법안들이 핵심 사항으로 포함한 사업주의 무과실 입증 책임, 기업의 손해배상을 규정한 부분이 빠졌습니다. 공무원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정의당, 민주당 안이 이 조항을 둔 건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도 사회적 참사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까지 법안을 낸 것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정의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오늘부터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이 법 통과에 대한 수많은 약속과 발언을 책임지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게 아니라면 이 법 통과로 보여주십시오. 법 제정을 위한 필수 절차인 공청회는 어제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더 할 것인지 또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은 고 김용균 씨 2주기 하루 전날입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신약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약물 실험을 해야 해서 동물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죠. 그런데 생체의 장기와 혈액순환 등의 기능을 모방한 세포 배양 시스템을 통해 약물에 대한 정확한 인체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조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쥐나 원숭이 같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반응 검사. 신약 개발을 하려면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전 단계인 비임상에서 필수적인 실험 과정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동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실제 인체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물 세포와 인체 조직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동물이나 대동물에서는 안전성이 평가가 됐지만 실제로 사람에 적용을 했을 때 독성이 나타난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5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사람의 생체를 모사한 순환 배양기입니다. 실제 사람의 간, 신장, 장세포들과 염증세포가 서로 연결돼 시험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인체의 장기들을 연계하고 혈액순환 과정을 모방했는데 연구진은 진통 해열제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을 투입해 신장 독성과 항염증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약물 반응을 정확도 높게 검증했습니다. 생체 내에서 약물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험도 가능하고 신장에서 독성이 나타나는지 또 암 모델에서 효능이 나타나는지 하는 종류의 실험들을 동시다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실험 동물의 학대 논란에서 벗어나 윤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신약 개발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8월 이후 석 달 연속 14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PC와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진 인터넷 쇼핑 거래 금액이 14조 2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가율은 전월보다 낮아졌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피자, 치킨 등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조 5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71%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인 H5N8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축산당국은 검출 지점 반경 10km에 있는 가금류 농장 50곳에 대해 21일 동안 이동 제한하고 통제 초소를 만들어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수험생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수능일도 입시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더욱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전주 영하 3도로 오늘 아침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모레 아침까지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휴일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서 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에서 구름대가 다가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서해안은 빗방울이 도로에 얼어붙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맑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익산 영하 5도, 전주와 정읍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정읍 6도, 그 외 지역은 7도로 예년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진안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무주와 장수도 영하 7도, 완주와 임실도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부분 7도 이하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서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물결은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동해안과 남해안, 일부 경북 지역과 수도권까지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해마다 예산 처리되면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 주변에는 각 지역에서 올라온 공무원들이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장사진을 이루는데요. 인맥과 지연, 학연을 총동원해 중앙재정관료를 조금이라도 더 아는 체하고 영향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과 읍소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산 확보 경쟁이 치열합니다.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터에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건지 연말에 벌어지는 예산 확보 전쟁 초상화가 씁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7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